거울 속의 환영 오를라. 1885년 11월 파리 새벽 2시에 듈렁거리 르 듈롱 서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남자는 지금 자신의 영광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35살의 기드 모파상은 작가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막대한 부, 전 세계적인 명성, 그리고 수도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었고, 그의 책은 유럽의 모든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노르망디 출신의 사내가 방으로 들어설 때 희미한 등류, 램프 불빛이 책으로 둘러싸인 벽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자신의 책상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작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넓은 어깨, 그리고 짙은 콧수염, 약간 벗겨진 이마, 그 실루엣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제 인간, 도플갱어가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힙니다. 그 유령은 미소 짓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영원토록 그를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유령은 천천히 잉크병에 펜을 적시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파상의 것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억양 하나, 음색 하나까지 완벽한 복제였습니다. 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지? 그렇지 않은가?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불러주지. 바로 너의 이야기를. 단편소설의 거장인 모파상은 그 자리에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신경 안정제인 에테르를 들이마시지도 않았으며 며칠 동안 압생티에는 입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완벽하게 맑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더욱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 환영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이성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삼촌들, 그리고 셔츠에 침을 흘리며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그의 친동생 에르베까지 이제 마침내 그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광기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의 반사체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평생 단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이야기, 그의 의심스러운 출생, 거짓말, 그리고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유령이 받아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파상은 동틀려까지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실루엣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의 종이들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직 당사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투명한 잉크로 그 모든 것이 이미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괴한 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5년 전 노르망디의 한 섬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적힌 이름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풀지 못한 하나의 미스터리로 시작됩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에는 단 한 명의 남자에 대한 3장의 공식 탄생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그가 미로메닐 성에서 태어났다고 명시하고, 두 번째 문서는 페캉, 세 번째 문서는 소트 빌레루앙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왜입니다. 1850년 8월 5일 숨막히는 노르망디의 여름 더위 속에서 로르 드 보아드뱅은 그녀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인 구스타프 드 모파상은 파리의 주식 중개인이자 우아한 매너와 바람기 다분한 마음을 가진 미남이었지만 그날 아내는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웃 마을의 여관에서 태평하게 가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술을 한 병 더 주문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태어난 아이는 튼튼하고 피활량이 좋은 사내아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 르네 알베르기. 단 한 명의 아이에게 무려 4개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 이미 헷갈리고 있다는 듯이요. 남편 규스타브는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요람으로 다가가 흐리멍덩한 눈으로 갓난아이를 응시하더니 아내 로르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눈을 닮지 않았군. 그는 아내에게 입맞춤도 아들에게 쓰다듬는 손길도 없이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로르는 잠든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 어떤 남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어머니 로르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주아 여성들이 자수나 놓고 손님을 맞이하던 시대에 그녀는 영어로 셰익스피어를 읽고 남자들과 철학을 토론했으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시를 썼습니다. 신경질적이고 끔찍한 편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녀의 내면에는 자신을 갉아먹는 거대한 불꽃이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비밀을 하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나이가 훨씬 많은 한 유명한 작가와 열정적인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코수염을 기르고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 크로아세이 영지에서 운둔자처럼 살아가던 거장, 바로 규스타브 플로베르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들은 로르가 말년에 직접 불태워버렸다고 전해져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목격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묘한 친밀감이 있었으며 로르가 자주 플로베르의 집을 방문해 밤늦도록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기드 모파상이 태어나기 정확히 9개월 전 어머니 로르는 크로아세에 있는 플로베르의 영지에서 3주간을 머물렀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공식적인 역사가들은 신중하게 침묵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독한 혐오증, 미장트로프로 유명했던 플로베르가 대체 왜 생애 마지막 10년을 로르의 아들인 모파상을 가르치는 데 온전히 바쳤을까요? 왜 그 아이를 마치 자신의 친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처럼 대우했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그 수치되어버린 편지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모파상의 유년기는 이 미스터리의 그늘 아래 늘 부재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집어삼킬 듯 헌신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위태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규스타브는 빚과 내연녀들을 끝없이 늘려갔습니다.
그가 집에 나타날 때면 오직 돈을 요구하거나 아내와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쾅쾅 닫히고 모욕적인 말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어린 모파상은 침대 속에 숨어 그 모든 폭력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부모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짐승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바람을 피웠잖아. 이 애가 대체 누구 자식인지 온 동네가 다 안다고. 그 직후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모파상의 나이 10살, 이 끔찍한 말들은 아이의 뇌리에 판화처럼 날카롭게 새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술주정이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었지만 한 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평생토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860년 모파상의 부모는 공식적으로 별거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로르는 두 아들인 기와 4살 배기 에르베를 데리고 노르망디 해안의 에트르따로 떠납니다. 바다를 마주한 그곳에서 미래의 천재 작가는 자신의 영혼을 담금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백악기 절벽, 거칠게 몰아치는 영불 해협의 파도, 투박한 어부들의 언어, 맨발로 해변을 달리고 바위를 오르며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증오, 수영복을 입고 우스꽝스럽게 걷는 부르주아 휴양객들, 그리고 붉은 뺨을 한 농장 소녀들을 차갑게 관찰했습니다. 이미 그는 미래의 소설에 쓸 재료들을 본능적으로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로르는 첫째 아들을 향한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13살이 된 모파상을 업격하기로 소문난 이부토 신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재앙이었습니다. 소년 모파상은 수단을 입은 신부들, 끝이 없는 기도, 그리고 쇠구슬 같은 규율을 혐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숙사에서 모파상은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호주머니에서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그는 육식동물처럼 미소 지으며 자신이 직접 쓴 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부와 하녀의 미래를 다룬 아주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소년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귀를 기울였고 그때 사감 신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신부는 종이를 빼앗아 읽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쓰레기! 대체 어디서 이런 역겨운 것들을 배운 거냐? 소년 모파상은 신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관찰하고 묘사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보라고 가르친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당장 퇴학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로르는 이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탄식했지만 속으로는 비밀스러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재능과 배짱을 모두 가졌구나. 1868년의 여름은 그의 인생의 항로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근육질의 18세 청년 모파상이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모파상은 주저없이 얼짱 같은 바다로 뛰어들어 사력을 다해 그 익사 직전에 남자를 해변으로 끌어냈습니다. 물 밖으로 토해내진 남자는 작고 마른 체구에 붉은 머리를 한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난 고양이처럼 기침을 하면서도 무서운 강렬함으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내 완벽한 죽음을 망쳐버렸소. 그가 영어로 투덜거렸습니다. 모파상은 즉시 받아쳤습니다.
당신은 자살하려는 사람 같지 않았소. 그저 수영을 할지 모르는 바보 같았지. 남자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이름은 엘저넌 스윈번, 시인이요. 당신은? 기드 모파상.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군. 오늘 밤 우리 집에 저녁이나 먹으러 오시오. 당신에게 보여줄 아주 좋은 압생트 술과 잘린 손이 하나 있으니까. 스윈번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스캔들 제조기였습니다. 그의 별장은 끝없이 술을 마시고 마르퀴 드 사드의 금지된 문학을 찬양하며 보들레르의 시를 밤새도록 소리내어 읽는 타락과 문학의 해방구였습니다. 진짜 사람의 손목을 잘라 포르말린 병에 담아둔 그 기괴한 장식품 앞에서 스윈번은 18세의 모파상에게 문학의 진짜 목적을 선언합니다. 문학이 가진 단 하나의 의무는 정직한 척하는 인간들이 감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그 추악한 진실을 그대로 까발리는 것이네. 알겠나? 꼬마 프랑스인. 하지만 같은 해 모파상의 인생을 지배할 더 거대한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로르는 아들을 옛 친구인 귀스타브 플로베르에게 데려갔습니다. 거장 플로베르는 키 185c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었고 바다코끼리 같은 거대한 코수염에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압도적인 사내였습니다. 내가 로르의 아들이냐? 어디 내가 쓴 글 좀 보자. 모파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쓴 원고들을 건넸습니다. 플로베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글을 읽어 내려가더니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종이 뭉치를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쓰레기군. 다시 써. 모파상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내 말 들었어? 다시 써. 그리고 또 다시 써. 모든 문장이 오직 단 하나의 의미만을 완벽하게 가리킬 때까지 계속 다시 써. 문학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 사제직이다. 사세르도스. 고통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문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장 10년 동안 이 젊은 노르망디 청년은 늙은 스승의 폭군 같은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념 짚기입니다. 일물일어설, 르모 쥐스트. 여기서 플로베르와 모파상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일물일어설, 르모 쥐스트, 단 하나의 적확한 단어입니다. 플로베르는 어떤 사물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는 오직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문장을 꾸미는 것은 가짜 문학이고 대상을 현미경처럼 관찰하여 그 본질을 찌르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을 때까지 수백 번이고 고쳐 써야 한다는 사실주의 문학의 가장 뼈아픈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문학 수업은 시대의 굉음에 의해 잠시 멈춰섭니다. 1870년 7월 보블 전쟁, 즉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20살의 모파상은 포병으로 징집되었습니다. 전방의 치열한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았지만 그는 참혹한 전장의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패배하여 도망치는 군대, 불타는 마을, 도랑에서 썩어가는 시체들. 어느 추운 12월의 밤, 그는 헛간에서 죽어가는 한 브루타뉴 출신의 젊은 병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포탄에 날아간 그 병사는 헐떡이며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만을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모파상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그의 유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조작된 영웅담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진짜 공포와 사랑이 담긴 가장 날것의 문장들이었죠. 병사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얼음장 같은 헛간에서 모파상은 깨달았습니다. 문학이란 우아한 유희가 아니라 이 참혹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필사적인 생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깊은 허무주의와 인간사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비관주의는 그의 영혼과 문학 속에 영원히 뿌리를 내립니다. 전쟁 후 파리로 돌아온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해군성의 하급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서류를 복사하며 서류처를 정리하는 따분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되면 그는 완벽하게 다른 인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센 강변의 아르장뚜유로 달려가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낸 채 미친 듯이 노를 젓는 까노티에, 즉 뱃사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넘치는 활력과 조각 같은 몸매 앞에 수많은 세탁부, 재봉사, 그리고 일탈을 꿈꾸는 부르조아 여성들이 앞다투어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녀들을 유혹하고 취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비를 수집하듯 여자들을 수집한다. 이것은 단순한 젊은 날의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삶을 파괴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에 자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육체적 쾌락만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강박적인 도피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여자를 안고 밤에는 가명으로 몰래 소설을 쓰며 방탕한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스승 플로베르의 감시는 매서웠습니다. 매달 그가 들고 가는 원고에 스승은 무자비한 판정을 내렸죠. 형용사가 너무 많다. 감상주의를 빼라. 독자는 짐승이다. 네가 쓴 문장이 짐승의 안면에 날아가는 한 방의 펀치가 되어 냄새와 소리를 강제로 막게 해야 한다. 모파상은 묵묵히 맞고 부서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1877년 이 모든 인내의 시간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 소리 없는 폭탄이 그의 인생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파리 포브르 생뚜놀의 거리의 한 진료실, 나이든 의사가 현미경 같은 눈으로 27세의 청년 모파상을 검진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파상 씨,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매독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이 젊은이가 절망에 빠져 통곡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흐른 뒤 모파상의 입가에 서서히 기괴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억누를 수 없는 폭소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독이라고요? 드디어 부인들이나 걸리는 그 천박하고 찌질한 임질 따위가 아니라 진짜 거대하고 장엄한 매독 말입니까? 모파상은 진료실을 나서며 지팡이를 휘두르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 로베르 팽숑에게 문학사의 길이 남을 기괴한 편지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난 매독에 걸렸어. 드디어 보들레르가 걸렸고 플로베르가 앓았고 니체가 미쳐갔던 바로 그 천재들의 병에 내가 걸렸단 말이야. 나는 자랑스럽네. 그리고 이 병을 두려워하는 모든 부르주아들을 뼛속 깊이 경멸하네. 이 미친 듯한 환호의 이면에는 사실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파상은 매독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뇌를 파먹히고 온몸이 마비되며 종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침을 흘리며 죽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절망하는 대신 죽음의 사신이 자신의 뇌를 완전히 갉아먹기 전에 자신의 몸속에 남은 모든 창작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1880년 봄, 10년에 걸친 플로베르의 가혹한 조련이 결실을 맺는 날이 찾아옵니다. 에밀 졸라를 위시한 6명의 자연주의 작가들이 보불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집 매당의 저녁, 리스와가의 눈매당을 출간하기로 했고, 모파상은 비계덩어리, 몰드슈라는 단편을 출품합니다. 프랑스를 위해 몸을 바친 창녀를 위선적인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짓밟는지를 송곳처럼 날카로운 문장으로 해부한 걸작이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이 원고를 읽고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제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이건 걸작이다. 마침내 네가 해냈구나. 소설이 출간되자 파리문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명의 하급 공무원이 단숨에 프랑스 최고의 천재 작가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파상은 환호하며 당장 스승이 있는 크루아세 영지로 달려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 승리를 축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8일 그에게 날아온 것은 축하 인사가 아니라 단 3단어로 된 전보 한 장이었습니다. 플로베르 사망, 뇌졸중, 아포플렉시. 전보를 든 모파상의 손에서 종이가 마룻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3일 뒤 루앙에서 열린 플로베르의 장례식. 에밀 졸라, 알퐁스 도데, 콩쿠르 형제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모파상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을 응시하는 그의 창백하고 굳어버린 얼굴은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에밀 졸라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자기 친아버지를 잃은 사람 같군요. 옆 사람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진짜 비밀을 방금 깨달은 사람 같거나요. 장례식이 끝날 그날 밤, 모파상은 텅 빈 플로베르의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유족들은 그에게 문서들을 정리할 단 몇 시간의 여유만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미친 듯이 스승의 서류와 편지들을 뒤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어머니 로르가 남긴 흔적을 말입니다. 다음날 동틀녘 서재의 벽난로에서는 밤새 태운 종이의 잿가루가 방 안을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밤에 무엇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영원히 불태워 버렸는지는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그가 크로아스의 아침 안개를 뚫고 걸어 나왔을 때 문학의 견습생은 완전히 죽고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마침내 스승의 권자를 이어받는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고아는 문학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국에는 독을 품은 뱀이 도사리고 있는 법. 그리고 못바상의 뱀들은 이미 그의 뇌와 정신을 칭칭 감아 조이며 그가 파멸할 날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